안녕하십니까. 오늘 7번째 우리 강의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오늘 강의는 노인의 상담 학습 사례 연구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래 세무 경영 마이크 좀 대고 해주세요. 마이크. 예. 안 들려요. 틀린다. 이제 들립니까? 예. 예. 오늘 강의가 7번째입니다. 이제 한번 다음 주 이제 마지막을 두고 있는데 오늘 강사님은 모신 강사님은 김기근 미래 세무 경영연구 소장님으로 계시는데 이 세무에 대해서는 해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5년의 상담 학습 사례 이 연구 발표를 갖다가 해주시겠는데 잘 들으시고 또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한영의 박수를 좀.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프로필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아기들이 웃는 모습이 이쁜가요? 그 다른데 그 강의를 할 때도 보면 파혼하셨던 분도 아기들 웃는 모습 보면서 전부 다 웃으시는데 그래서 그 사진을 준비했고요. 배경 음악은 뭐죠? 배경 음악 노사연 씨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의 만남, 또 노인회와 저와 또 만남. 그래서 서로 좋은 만남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준비했고요. 음악을 끝까지 다 들을까요? 네. 아니요, 정확하시죠. 끝까지 다 들으면 수업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좋은 분들이랑 커피 드시면서 음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웃음의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량을 줄여준다고 해요. 또한 웃음은 뇌하 수치에서 자연 진통제인 엔케필린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또한 웃음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심장 박동수를 높여서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웃음은 650개 근육 중에 232개 근육이 운동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와 우울함을 해소해서 15초 이상 웃게 되면 이틀 이상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크게 웃는 것은 에어로빅 한 5분 정도 한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좋은 걸 배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웃어야죠. 실천을 해야지 되죠. 그래서 잠깐 웃고 수업 진도를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이렇게 치게끔 손을 박수를 치면 더 좋대요. 웃으면서 박수 치면 이렇게 불러. 시간 나실 때 스트레스 받으실 때 박수 치면서 웃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그러시면 곤란하겠죠. 제가 이제 그 노인 심리 상담 그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상담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말씀드릴까 하고요. 이제 노인 심리 상담의 기초, 노인 심리 상담의 유형, 그리고 노인 심리 상담의 과정, 공감 훈련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 30분 정도만 요약해서 강의를 하고요. 우영근 원장님이 그 예상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공부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영근 원장님이 풀어주신 문제가 거의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고 외우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 심리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노인은 신체적, 사회적, 가정적 기능 역할의 변화에 의해서 심리적 위축이 경험하며
신체적 상실, 역할 상실, 관계 상실, 존엄성 상실이라는 노년의 위기를 겪으며 그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인 심리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대면적 관계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격증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이 많은 경험, 많은 삶을 사시면서 그 과정을 다 겪어보고 느껴졌단 말이죠. 그래서 남들을 이해하고 상담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노인 심리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발달 가업인 자아 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력이다.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문제 결과의 치료 목적에 전통적인 의료 모델로부터 가업 발달의 성취를 강조하는 현재 중심의 상담 이론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들이 상담을 받는 이유가 어떤 경우이냐 살펴봤더니 첫 번째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어떤 결정, 예를 들자면 아들이 분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냐, 뭐 아들이 이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야지 되냐, 뭐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상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삶의 방향,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어려운 상황에 적응 또는 극복 방법. 다섯 번째는 도움,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여섯 번째는 이제 공감적인 대화. 일곱 번째는 자아 성찰이라고 해서 자기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관계가 이제 주요 이유가 됩니다. 상담의 이제 특성을 한번 볼까요? 내담자의 연령이 상담자의 연령보다 대체로 높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높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내담자의 살아온 삶의 경험에 호기에 높다. 노인은 삶은 삶보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죽음을 더 생각한다. 제가 이제 좀 젊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남들이랑 얘기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 그 경지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상당히 와닿네요. 저한테도. 내담자의 저항이 강할 수도 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가족 및 보호자의 지지가 약하다. 그래서 뭐 아버지들 또 노인네들이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면 노인 상담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돼 있죠. 노인 및 그 가족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상담 서비스를 개별화한다. 노인들의 가족관계나 사회관계에서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 감정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긍정적 감정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노인사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각각의 감정을 수용한다. 노인의 사고와 감정을 결코 심판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 자신의 능력과 지원에 맞는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여 노인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이루도록 한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과 상상에서 오는 불안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대처하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죠. 노인 본인 내담자의 능력과 지원에 맞는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해 갖고 상담을 해야지 그 상담자가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 갖고 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으시고 그분 상황과 능력과 맞춰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요것도 메라비어라는 박사가 이제 연구를 해서 나온 겁니다. 상담에서 대화는 어떻게 되어 있냐. 내담자와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대화를 잘 이해하여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메라비어의 법칙은 의사소통에서 언어는 7%, 청각은 38%, 시각은 55%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죠. 언어 7,
청각, 우리가 얘기해서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시각, 몸짓, 표정 상담할 때 어떻게 잘해서 호응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도 주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해야지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말로만 뚜덕뚜덕 해서는 효과가 많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말도 또박또박 잘 하셔야 되겠지만 상대방한테 잘 들리게끔 차분히 설명하셔야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제스처, 행동 그런 걸 같이 해갖고 상대방이 잘 이해하게끔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상담자의 자세는 어떤가? 상담자는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공감적 이해와 수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즉각적인 효과가 없어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노인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한다. 노인은 청력, 지적 능력이 저하되어 의사소통 능력이 감퇴되어 있으므로 비언어적 소통을 알아야 된다. 행동, 제스처, 몸짓, 몸으로 하는 표현을 잘 체크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노인의 잠재적 자원을 발견하여 노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노인의 발달 가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상담자가 노인 내담자의 문제나 요구에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필요 이상의 개입을 하여 노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와해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적절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노인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능력 밖에 이를 때에는 적절한 기관, 전문인, 의사 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연결하여 융통성을 지녀야 한다. 특히 우울증 증세가 있는 노인은 병원에 치료를 받도록 해야지 됩니다. 무조건 선생님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어떤 기관이나 병원이나 의사나 할 때 추천 그리고 같이 공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상담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담자의 자격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 신뢰, 진실하게 하면서 비밀을 지켜야 된다. 이건 뭐 어떤 자격사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공유와 치유, 사랑과 공유를 가져야 된다. 가치관과 배려, 정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존중과 수용,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변화와 용기,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자격증 땄다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상황, 다른 책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자기의 능력을 조금 더 보완하시고 넓혀주셔야 됩니다. 이해와 통찰, 그래서 인간의 정서의 심리, 영성을 이해하고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영성이라는 건 뭐 종교적인 그런 이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담자의 자질, 윤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이상적인 관계를 신중히 한다. 그 상담자하고 이성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떤 경우에도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시하고요. 전문적 한계를 인정한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해서 자기의 능력 밖에 있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나 전문의사나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중적 관계를 피한다. 그리고 이제 윤리적 책임감을 인식한다. 내담자와 상담을 험담의 재료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수한 목적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분이 지금 상황은 조금 안 좋지만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가 설명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거기에 자신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담사가 알아야 될 노인의 심리. 모든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표현할 권리가 있다. 노인들의 감정은 다른 발달 시기에 있는 사람보다 억눌려 있다. 노인들은 감정적인 지지를 원한다. 노인들의 감정은 그들의 세계 속에 항상
의미가 있다. 노인들의 분노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 노인들의 반복적인 표현 속에는 강한 감정적 역동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캐치하셔서 얘기하시고 상담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이제 그 어떤 역할을 하냐 노인 심리 상담사가 그래서 이제 중개인 노인 대담자와 지역 사회 자원 간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대변자의 역할도 하여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클라이언트 고객의 입장을 표현해주고 대신 주장 그분이 주장을 잘 못할 때는 주장도 해주시는 그래서 대변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고요. 또 가능케 하는 자로의 역할 그래서 노인 대담자의 대처 능력을 강화시키고 자원의 발견과 그분의 활동을 돕는 것.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교사의 역할도 한다고 보는데 문제를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과 내담자의 행동이나 기술을 숙련하도록 도와주며 대안적 행동의 이용을 모델링을 통하여 가르칠 수 있다. 다른 사항을 보고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해서 좋아졌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반면 교사 그런 거에 역할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유머를 좀 넣었는데 다 빼고 기본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종류를 보면 집단 상담이 있고요. 개별 상담이 있어요. 그리고 대면 상담이 있고 비대면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상담, 전화 상담 이렇게 비대면 있고 상담을 할 때는 여러 명이서 할 수 있는 집단 상담과 또 1대1로 하는 개별 상담이 있는데 그래서 저번 화요일 날은 이제 줌으로 강의를 했어요. 컴퓨터로 하면 컴퓨터에 여러분이 들어와 갖고 컴퓨터 상에서만 강의를 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제 이 인터넷 상담이나 뭐 전화 상담에 이제 뭐 중상담도 들어가겠죠. 또 발전을 하면 개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제가 위급하고 원인과 해결 방법이 복잡하다 판단되는 내담자 내담자 자신과 관련 인물들의 신상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 상담 사적인 내면 세계와 관련한 심리 검사 결과를 해석해 주는 경우 이거를 딴 사람들이 다 알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에 대해 심한 불안 공포가 있는 내담자 이거는 개별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동료들과 대인관계가 안 좋은 분 이런 거를 여러 사람이랑 하면 안 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 통찰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내담자 폭행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보이는 내담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과 인정을 강박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담자 이런 경우에는 개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집단 상담이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여러 사람들이 보다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를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담자 자기와 성격, 생활 배경 등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경심을 습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담자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포함한 사회적 기술이 습득이 필요한 내담자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 소속감 및 협동심이 향상이 필요한 내담자 자기 문제에 대한 검토 분석을 기피하거나 유구하기를 원하고 자기 노출에 관해 필요 이상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는 이제 집단 상담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요. 이거는 살짝만 볼까요? 네,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다양한 서울 시정도 알아볼 수 있는 응답하라 서울시. 먼저 오늘의 시민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8년 전 어머니와 사별 후 홀로 지내시는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1년 전쯤 동네 노인정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식사를 거르신 듯 소식이 났습니다. 고민 끝에 심리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서울에 어르신을 위한 상담센터 없나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따님께서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서울시에서는 노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 어르신을 위한 상담센터는 없는지
서울시 어르신 상담센터 박주인 실장님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 네. 어르신 상담센터 박주인입니다. 네, 서울시 어르신 상담센터 실장님이시니까 서울 어르신 상담센터는 있는 거네요. 지금 문의 주신 분께서는 상담센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예,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서울의 그 노인 문제, 이제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죠. 어떤 과제들 있는지, 그 어르신 상담센터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안국역에 위치한 서울시 어르신 상담센터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어르신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어르신 상담센터에서는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24시간 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그리고 온라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담 분야로는 우울과 자살 충동에 관한 자살 예방 상담, 노년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성상담, 그리고 화를 다스린다거나 부족감 등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서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빈곤과 경제 생활을 위한 경제 생활 상담, 또는 변호사라든가 세무사, 재무 전문가 등을 연계해서 보다 전문적 분야의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경제 전문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민생대책팀과 연계해서 대고 피해라든가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민생 상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성격 검사라든가 인지 검사 등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심리 검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있죠.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본인들이 상담하시다가 부닥치거나 문제점이 있을 때 여기에 상담을 하셔서 다시 상담을 해주셔도 되고, 좀 복잡하면 이쪽으로 이제 토스를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접 접수 단계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단계 형성 단계에서 공감, 반영을 하고, 탐색 단계에서 문제점 규명과 상담 목표를 설정해서, 이해 단계에서는 대안과 계획, 그리고 실천을 하는 거죠. 대안과 계획을 세워갖고 가르쳐주고 실천을 하고요. 실행 단계에서는 치료 증진을 위한 실생활의 일반화 잘 이해가 되는지, 종결 단계에서는 자정 능력 뿌리 내리기를 위한 평가와 종결.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됐다면 종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접수 단계, 면접 접수 단계입니다. 내담자에 대한 기본 정보, 메모 및 행동, 주요 호소 문제, 그와 관련된 개인사와 가족관계 등을 파악하여 상담관계를 수립하고 관심을 기울여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이끌어준다. 이렇게 면접 접수 단계에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관계 형성 단계에서는 이제 주로 경청이죠. 상대방이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건데,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과 의미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친밀한 관계를, 이걸 레포라고도 하는데,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청은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기술이다. 관심에 집중이고 비언어 속에 숨은, 아까 얘기하는 말로 안 하고 행동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듣는 것이며, 사랑과 존경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경청을 위한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공감과 수용이 있다. 그래서 공감, 주로 상담 초기에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좋은 관계를 형성할 때까지 가장 필요하며, 시종일관 공감하는 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수용, 상담자가 내담자의 그릇된 생각이나 태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할 때 내담자 안에서 변화의 잠재력을 믿을 때 갈등 없이 내담자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경청의 방법, 인정해 주는 언어. 네. 어떤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해줘야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 같은 건 물론입니다. 그랬었군요. 놀라는 표정, 세상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주든가, 아니면 또 맞장구를 쳐갖고 그러면 맞아요. 아니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힘든 상황이었으면 힘들었겠네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서 하는 게 좋고요. 시선은
내담자를 고정적인 응시보다는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눈길을 보내면 된다. 당신을 이해합니다라는 뜻이 전달되는 거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뭐 하다 보면 계속 빤히 쳐다보면 너무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아서 이제 다른 쪽이 보면서 또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또 너무 안 쳐다보면 또 상대방을 무시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적당하게 시선 처리도 잘 하셔야 돼요. 자세는 이제 편안한 자세로 내담자 쪽으로 약간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너무 이렇게 뻣뻣하게 하면은 상대방이 이제 부담스럽고 좀 경우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몸짓은 이제 많은 뜻을 전달하는 수달이기 때문에 상담자 자신의 자세와 몫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것이 자신이 의도한 것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지 되는데 이제 말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하는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기 단계인데 이제 관계 형성 단계에서 상담자의 의견이 일체 반영되지 않으면서 단지 메아리치듯 들은 그대로 다시 한번 말해준다.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음을 알므로 인정 요구를 채워줄 수 있다. 대화의 내용을 잘 기억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중간에 옛날에요.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 그 대화가 연결이 되면서 나도 이해하고 상대방도 그 이해를 하는 게 훨씬 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상대방이 말하는 걸 좀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그게 좋다는 겁니다. 관계 형성 단계 걸림돌입니다. 짐작하기. 자신이 생각이나 경험에 들어맞게 틀에 끼워 맞추려 한다. 내담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분이 한두 마디 하면 자기가 생각해서 세 번째 마디를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이렇게 됐겠군요. 그러면 얘기가 이제 안 되죠. 상대방이 얘기하기 싫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대답할 말 준비하기. 대답하면 자기 생각에 빠져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만다. 저 사람은 뭘 얘기하는데 내가 그 다음에 뭘 얘기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말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걸러내기, 내담자의 말을 온전히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듣는다. 그래서 내담자 상황에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판단하기, 내담자의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어리석다거나 고집이 세다거나 이기적이고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면 경청할 수 없게 됩니다. 딴 생각하기, 이는 무슨 이유로든 상담을 맡고 싶지 않지만 이러한 상향을 직면하기를 회피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이다. 딴 생각이 얘기하는 도중에 대화가 안 되고 내가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또 조언하기, 상담자가 강박적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 옳은 해결책을 찾고 모든 것을 제대로 고치려는 상담자의 욕구 때문에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내담자의 소박한 바람이 좌절되고 만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시키고 그 사이에 해결책이 저절로 떠오르게 된다. 보통 경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다면 맞다고 조언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슬쩍 넘어가기. 내담자의 말이 너무 사적이거나 위협적이면 주제를 살짝 바꾸거나 농담으로 넘어가면 내담자의 진정한 고민을 들을 수 없다. 비위 맞추기, 위로나 비위 맞추기 위해 너무 빨리 지지하고 동의하는데 너무 치중해서 내담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시간을 주지 않게 된다면 내담자는 진심으로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 시간은 없는데 30분까지만 해요. 어차피 이 상담은 지금 얘기한 게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료는 제가 그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도 그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이제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들으면서 호응을 하셔서 상대방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말씀을 해야지 정확한 문제를 체크하고 상담이 돼요. 근데 한두 가지 듣고 본인이 판단해서 막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상담자가 자기의 말을 정확하게 말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하시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마 그런 사람 만나서 상담하고 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차원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본인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는 뭐 기타 상담센터나 아니면 전문기관이나 의사분들이나 그런 데로 이제 코스를 하셔갖고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게끔 하고 1차적인 상담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그분이랑 교류가 되면서 그분이 상당히 위로받고 자기의 그 속상한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러면 더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영균 원장님이 이제 그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곧 학교 가시길 바랍니다. 네, 상담 이론에 대한 핵심적인 것만 강의해 주신 우리 김규근 교수님께 심찬 감사의 박수.